어머니, 이 집에서는 애 못 키워요. 집 좀 바꿔주세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32평 아파트를 아들 부부의 15평 집과 바꿔줬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아들네 집 문을 두드렸는데 사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해도 아니겠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내쫓고 친정 부모를 들인 거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의 반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이 생길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둑한 거리에 작은 김밥집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순잔의 김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68세 박순자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을 올려놓는 모습은 수십 년간 반복된 일상의 증거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언제나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만드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써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듬을 만들어냈죠. 오늘도 200개는 만들어야 해요.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쌓인 김밥 재료들을 보며 잠시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켰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끔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불 켜진 김밥집을 힐끗 쳐다보곤 했죠. 순자는 김밥을 말면서도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손주 서준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아직 3살밖에 안 된 서준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자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녀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죠. 가게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부터 아들 도윤의 졸업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손주 100일 사진까지. 순자는 김밥을 말다가 가끔씩 그 사진들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특히 남편 사진을 볼 때면 눈빛이 잠시 흐려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켜봐줘요. 우리 도윤이 잘 키웠잖아요. 이제 손주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지만 순자에게는 여전히 마음속 대화 상대였죠. 김밥을 다 마는 데는 오전 6시까지 걸렸습니다. 순자는 완성된 김밥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오늘도 모든 김밥이 팔리기를 바랐어요. 특히 오늘은 가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 날이었기에 더욱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망이 가득했죠.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영업 중 표시를 걸었어요. 찬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오전 7시 가게 문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첫 손님은 늘 그랬듯이 동네 경비원 최영수 아저씨였어요. 70대 중반의 영수 아저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항상 순잔의 김밥집에 들렀습니다.
순자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참치김밥 2줄 주세요. 영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순자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김밥을 봉지에 담으며 물었어요. 어젯밤은 별일 없으셨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밤에 근무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영수 아저씨는 김밥값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힘들겠어요. 순자 사장님처럼 가족 위해서 일하는 거죠. 아이고, 그나저나 어제 우리 손자놈이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영수 아저씨는 김밥 봉지를 받아들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사장님, 내가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말이야. 사람은 결국 가족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더라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죠. 우리 아들놈도 처음엔 효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손자 때문에 견디는 거죠. 순자는 영수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나 싶어요. 다 자식들, 손주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 세상이 참 야박해졌어요. 옛날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정희 씨였어요. 50대 후반의 정희 씨는 순자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죠. 언니, 김밥 넉 줄 싸주세요. 오늘 미용실에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서요. 정희가 주문을 하자 순자는 바로 김밥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정희를 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정희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저도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죠. 언니처럼 새벽부터는 못 나와도 부지런히 살려고요. 영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들 가족 때문에 고생이야. 근데 그 고생이 또 살맛 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순자가 김밥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그래도 착해요. 매주 한 번씩은 꼭 전화하고 서준이도 자주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며느리도 처음엔 서먹했는데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정희가 부러운 듯이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복 받은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싫어한다는데. 영수 아저씨가 김밥을 들고 일어서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순자 사장님, 가족이 주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받을 상처도 클 수 있어요. 너무 다 퍼주지 말고 본인도 좀 챙기면서 사세요.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문을 열며 나갔고 순자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영수 아저씨가 나간 뒤에 말했어요. 저 아저씨, 아들한테 뭔가 서운한 일이 있나 봐요. 맨날 저런 말씀하시던데. 순자는 김밥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가족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겠죠. 혼자였으면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도 없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맞아요, 언니. 힘들어도 가족 생각하면 힘이 나죠.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정희가 나간 뒤 순자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영수 아저씨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다르지. 그렇게 잘 키웠는데. 그녀는 다시 김밥 재료를 정리하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가게가 한산해진 틈을 타 순자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도윤이는 겨우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여보,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도윤이 학비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데 순자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산재보상금이 나왔고 그 돈으로 32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변두리에 괜찮은 동네였죠. 이 집만큼은 도윤이한테 물려줘야지 싶었어요. 당신이 목숨과 바꾼 거잖아요. 순자는 남편이 떠난 뒤 김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밥 많은 것도 서툴렀지만 도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도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도윤도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는지 열심히 공부했고 사회복지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엄마, 나 사회복지사 될게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졸업식 날 도윤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사회복지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따뜻한 마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구청 산하복지센터에 취직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같은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서아를 만났어요. 서아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순자는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말씨도 고왔으니까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서아가 정중하게 인사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도윤과 서아는 신혼집으로 15평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순자는 계속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 부부가 놀러 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리고 2년 전 손주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서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서준이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손주를 보며 속삭였죠. 서아도 처음엔 순자에게 잘했습니다. 산후조리 때 순자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고맙다며 받아들였고 함께 서준이를 돌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한테 이런 거 먹이지 마세요. 요즘은 육아법이 달라요. 어머니,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순자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한 달에 2번은 꼭 순자를 찾아왔어요. 엄마, 김밥집 너무 힘들면 그만두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도윤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직 건강해. 너희 서준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최근 도윤 부부는 15평 아파트가 좁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크면서 방이 부족해요. 장난감도 놓을 데가 없고. 도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아도 덧붙였죠. 어머니는 혼자 32평에 사시는데 저희는 셋이서 15평에 살아요. 서준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순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2평 아파트는 남편의 유산이자 도윤에게 물려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손주가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지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순자가 망설이자 도윤은 항상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최근 서아의 친정 부모님까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은퇴한 공무원 부부였는데 딸과 손주를 자주 보러 왔어요. 아이고, 집이 너무 좁네. 우리 서준이가 어떻게 여기서 크나. 사돈의 말에 순자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순자가 집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과 서아, 그리고 서준이가 서 있었어요. 서준이를 안고 있는 서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결연해 보였고 도윤은 어딘가 초조한 듯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거실에 앉자마자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준이 이마에 파란 멍이 선명하게 들어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눈가를 붉히며 15평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죠. 좁은 거실에서 가구에 부딪힌 일, 장난감을 둘 곳이 없어 밟고 넘어진 일, 방이 좁아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는 서준이의 답답한 일상을 토로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집을 바꿔 살 수 없을까요? 그 한마디에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2평 아파트는 남편이 목숨과 바꾼 집이었고 도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간절한 눈빛과 서아의 붉어진 눈가를 보니 거절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순자는 품에 안긴 서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준이가 작은 손으로 이마를 가리키며 할머니, 서준이 아파요라고 말하는 순간 순자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어린 손주가 좁은 집에서 계속 다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도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효자로 살아온 아들이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순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서아도 처음으로 순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늘 당당하고 깔끔했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모습에 순자는 더욱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순자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남편의 미소가 사진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마치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줘. 순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도윤과 서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순간 순자는 서아의 눈빛에서 묘한 것을 포착했어요. 감사함 속에 숨겨진 다른 감정, 마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미묘한 만족감이었죠. 하지만 서준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손을 흔드는 바람에 그 불편한 감정은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순자는 텅 빈 32평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이 공간, 도윤이 자라고 뛰어놀았던 이 집을 정말 내놓아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순자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준이의 멍든 이마, 도윤의 간절한 눈빛, 서아의 눈물,
그리고 남편의 사진. 모든 것들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결심을 했죠. 손주를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또 한 번 양보할 수 있다고. 그것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숙명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김밥집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집 생각뿐이었어요. 김밥을 말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죠.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순자는 32평 아파트의 방들을 하나씩 돌아다녔습니다. 안방에는 남편과 함께 썼던 화장대가 그대로 있었고 서랍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죠. 여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도윤이 잘 부탁해요라고 적힌 글씨를 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남편과의 추억이 배어 있었어요. 작은 방은 도윤이 고등학생 때까지 썼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도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림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과거를 회상했죠. 도윤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거실, 생일마다 케이크를 놓고 사진을 찍었던 식탁, 모든 공간이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추억을 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휴대폰 속 서준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준이 이마의 멍은 이미 나았겠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좁은 집에서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는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손주는 좁은 곳에서 다치고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해서 집을 바꿔주겠다고 말하려다가도 막상 전화기를 들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여보, 우리 손주 위해서 양보하자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넷째 날 아침 순자는 김밥집에서 영수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수 아저씨는 순자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수 아저씨는 한참을 듣고 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 사장님, 자식한테 다 퍼주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본인 노후도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이 없는 자리를 혼자서 채우며 도윤이를 키웠고 이제 손주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순자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야경, 남편과 함께 고른 벽지, 도윤이 키를 재며 표시해둔 기둥의 자국들. 모든 것이 아쉬웠지만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가족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집을 바꿔주마.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할머니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전화 너머로 도윤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고 뒤에서 서아의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최고.
라고 외치는 소리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눈물이었죠. 창밖의 달빛이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3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32평 아파트의 가구들을 하나씩 옮기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남편과의 추억이 하나씩 뜯겨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도윤과 서아의 환한 표정을 보니 위안이 되었죠. 특히 서준이가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모습에 순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15평 아파트에 도착한 순자는 좁은 현관문을 통과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거실과 방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인 이곳이 이제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32평에서 쓰던 가구들은 대부분 들어갈 수 없어서 버려야 했죠. 남편과 함께 고른 식탁, 도윤이 어릴 때 썼던 책상, 모든 것을 정리하며 순자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도윤이 매일 전화하더니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복지센터 일이 바빠서. 도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많이 묻어났죠. 순자가 서준이를 보러 32평 아파트에 가고 싶다고 하면 서아가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서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내일은 친정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주말엔 남편 회사 행사가 있어서. 서아의 거절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순자는 상처받았지만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쁠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자는 참다 못해 직접 32평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서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침묵만 흘렀죠. 순자가 서아야, 나야. 순자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서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마치 낯선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서아가 놀랐다고 하던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도윤아, 엄마가 손주 보러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니? 순자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서아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준이 키우느라 힘들고 일도 해야 하고. 도윤의 변명 같은 설명이 이어졌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15평 아파트의 작은 거실을 둘러보니 더욱 초라하고 외로웠습니다. 벽에 걸어둔 가족 사진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2달째 되던 날 순자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서아를 만났습니다. 서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을 보던 서아는 순자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가 서준이에게 손을 내밀자 서아는 재빨리 유모차를 뒤로 빼며 말했어요. 서준이 낮잠 시간이에요. 깨우지 마세요. 순자는 손주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서아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다가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왔어요. 15평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며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집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자신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김밥집에서 일하며 순자는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죠. 그래도 순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도윤이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김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해진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가족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걷고 엄마는 그 옆에서 웃으며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예전엔 자신도 저런 가족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사장님, 또 혼자 우울해하고 계시네요.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하지만 영수 아저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날마다 어두워지는 것을, 웃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순자 사장님, 남편분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결정 안 하셨을 거예요. 영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게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여보가 있었다면 집을 바꾸자는 말에 뭐라고 했을까? 아마 아들한테 소리 질렀을 거예요. 당신은 뭐라는 사람이냐고, 엄마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영수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남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여자 혼자 있으면 자식들이 만만하게 보는 게 사실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5년 동안 순자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도윤이를 키우는 것도, 김밥집을 운영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의논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이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도윤이 생각하면 서운하고, 남편 생각하면 또 미안하고,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싶어요. 영수 아저씨는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너무 착하게 사신 게 문제지. 그날 오후 단골 손님 김혜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는 순자보다 10살 정도 젊은 4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늘 밝게 웃으며 김밥을 사가던 분이었죠.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혜진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 씨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게 어디 아들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우리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집 명의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죠. 엄마가 안 해주니까 몇 년 동안 안 찾아왔어요. 순자는 혜진 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엄마가 결국 안 해주셨어요. 대신 오빠랑 연 끊고 사셨죠. 지금은 오빠가 후회하면서 다시 연락하지만 엄마가 받아주지 않으세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혜진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과 도윤이의 관계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아주머니 박정숙 씨가 김밥집에 들렀습니다. 정숙 씨는 순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분이었어요. 순자 씨, 15평으로 이사 가셨다며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손주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 씨, 손주도 중요하지만 본인 노후가 더 중요해요. 지금 60대 후반이면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그 20년을 15평에서 좁게 사시려고요? 정숙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그저 당장 손주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자신의 먼 미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분이 보험금 받아서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그걸 아들한테 그냥 줘버리시면 어떡해요. 정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다 주면 나중에 양로원 가는 게 현실이에요. 순자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 김밥집 문을 닫고 15평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후회가 밀려왔어요.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들을 너무 믿은 건가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자꾸만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순자 편을 들어줬고 도윤이도 아빠 눈치를 봤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가족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모든 짐을 져야 했고 도윤이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밥집 단골들과 이웃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라서 만만하게 보인 것인지 착해서 당한 것인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자신이 매우 외롭고 후회스럽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32평 아파트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도윤이 가족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겠죠. 넓은 거실에서 서준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도윤이와 서아는 행복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자 순자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외롭지만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집을 바꾼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김밥집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역 신문 사회면에 커다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효자 사회복지사, 어머니에게 넓은 집 양보하고 좁은 곳에서 가족과 생활 제목을 보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속에는 도윤이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기사 내용은 순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도윤 씨는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넓은 집에서 외로워하실까봐 자신의 32평 아파트를 드리고 가족 넷이서 15평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기사를 읽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누가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박도윤 씨는 삼성복지재단으로부터 올해의 효자상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순자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거짓말로 상까지 받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오후 김밥집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대단하시네요.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아저씨도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순자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사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윤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영수 아저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당장 신문사에 정정 요청하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이런 거짓말이 밝혀지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손주 서준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서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순자는 참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문 기사 보셨죠? 도윤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그게 사실이 아니잖니.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온 거니?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센터 홍보 차원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홍보라고?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상까지 받으려는 거니?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다 우리 가족 위해서예요. 제가 상 받으면 복지센터도 유명해지고 저도 승진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도 좋은 일 아니에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텔레비전 뉴스에도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지역 소식 코너였어요. 가족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효자사회복지사라는 제목으로 3분가량 방송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넓은 집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저희 집과 바꿨습니다. 가족이 좀 불편해도 어머니 행복이 우선이죠. 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지만 끌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도윤이는 성자처럼 보였어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윤이를 칭찬했고 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자랑이라고 말했죠. 뉴스가 끝나고 순자는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밥집에 손님이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왔습니다. 모두들 텔레비전을 보고 왔다며 도윤이를 칭찬했어요. 사장님, 아드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사장님이 복 받으셨어요. 순자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사장님, 이거 정말 문제예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이렇게 된 걸. 영수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더 큰일 나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윤이가 진짜로 삼성복지재단에서 효자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상식 사진이 신문에 또 실렸어요. 도윤이는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아도 함께 서 있었죠. 서아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기사에는 박도윤 씨 부부는 좁은 15평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인 서아 씨도 남편을 적극 지지하며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순자는 기사를 읽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아가 검소하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가요? 그 무렵 순자는 서준이를 본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전화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해도 서아는 항상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
요즘 서준이가 유치원 적응하느라 바빠요.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꼭 뵈러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15평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이 자꾸 좁혀오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도윤이가 효자로 칭송받는 뉴스가 나오고 신문을 펴면 도윤이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도윤이를 칭찬하는데 정작 어머니인 자신은 아들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순자는 창문 너머로 32평 아파트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도윤이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겠죠. 넓은 거실에서 서준이가 뛰어놀고 도윤이와 서아는 효자상 상금으로 뭘 살지 의논하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모범 가족, 효자 효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버려진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을 바꾼 지 5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전, 순자는 15평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집은 토요일마다 쉬는 날이었죠. 진공 청소기를 돌리다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청소기를 끄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40대 초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자신을 정민호라고 소개하며 이 집의 새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구입했다는 말에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자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지난달 15일자로 소유권이 정민호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순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렸다니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윤이가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집을 팔았다고요. 계약금 2천만 원에 잔금까지 다 받았으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했어요. 남자가 보여준 계약서에는 도윤이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법원 허가서에는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순자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도윤이가 찾아와서 노후 준비설이라며 여러 장의 도장을 찍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을 믿고 묻지도 않고 찍었던 도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니요. 남자는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온다며 일요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순자는 귀에서 윙소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사를 나가라니. 남자가 떠나고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자신의 집을 몰래 팔아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순자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았다는 게 사실이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팔았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그랬냐고 묻자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해봤자 안 한다고 할 게 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라고 하느냐는 순자의 물음에 도윤은 원룸을 알아봐뒀다고 답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라고요. 혼자 살기 딱 좋다는 말에 순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32평에서 15평으로 이제는 원룸으로 내몰리는 건가요? 도윤은 후견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처리한 거라며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집 한 돈은 자기가 투자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배로 불려서 준다는 말에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목숨 걸고 벌어온 산재 보상금으로 산 집이라고, 그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윤은 아빠 돌아가신 지 15년 넘었다며 이제 그 집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니까 좀 일찍 정리한 것뿐이라는 말에 순자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원룸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삿짐은 센터 직원들한테 부탁해놨으니 가벼운 짐만 싸라고요. 순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침묵하자 도윤은 바쁘다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32평을 도윤이에게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15평마저 빼앗기고 원룸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순자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남편 사진이 걸린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목숨 걸고 남긴 집을 제가 이렇게 다 날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보낸 5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32평에서 옮겨올 때 이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여기마저 떠나야 한다니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순자의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동안 도윤이를 위해 살아온 68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 순자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원룸 주소는 역 근처 낡은 건물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기는 동안 순자는 15평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5개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동안 흘린 눈물이 벽마다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한숨이 나왔어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옆 건물 벽뿐이었습니다.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순자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짐을 풀고 나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준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서아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서아가 받았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퉁명스럽게 묻더니 순자가 서준이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자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서준이 지금 자요. 깨우면 안 돼요. 순자는 그럼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시면 평생 못 보실 거예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볼모로 협박하다니요. 서아는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가 합법적으로 처리한 거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라고, 어차피 법원 가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서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잡혔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멍이 들었을 때 순자를 보며 웃던 모습,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던 모습,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순자는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영수 아저씨가 와서 원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사장님,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하면 서준이를 못 본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단골 김혜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틀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혜진 씨는 분개하며 당장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용기를 내서 32평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도윤이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방문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도윤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도윤이 몸으로 막았어요.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실 쪽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아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도윤아, 누구세요? 하고 묻는 목소리는 나이든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가 도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낯선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어요. 남자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여자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니? 도윤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서아 부모님이세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 부부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니요. 서아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당당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하고 오시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댁이 왜 여기 계세요? 서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전세 만기가 되어서 잠시 함께 사신다고요. 32평이니까 충분히 넓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을 15평으로 보내놓고 심지어 원룸으로 쫓아내놓고 사돈댁까지 불러들여 함께 산다니요. 서아 어머니가 일어나서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이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아 아버지도 고개만 까닥했을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태도에서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집을 빼앗을 생각이었다는 것을, 도윤이와 서아, 그리고 사돈댁까지 모두 공모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도윤이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현기증 나세요? 앉으세요. 하지만 순자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내가 내 아들이 맞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법적으로 다 처리한 건데. 순자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공손하고 착해 보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아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어요. 순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아들도.
현관으로 돌아서는 순자의 뒷모습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서아도 사돈댁도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원룸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도 잃고 아들도 잃고 손주도 잃었구나. 남은 건 곰팡이 냄새 나는 이 좁은 방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룸에서 보낸 사흘째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세다가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집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변호사 상담을 연결해 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수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2평 집을 바꾼 일, 도윤이가 성년후견인이 된 경위, 15평 집을 몰래 판 일까지요. 정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몇 가지를 물었어요. 후견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말이죠. 순자는 6개월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이가 노후준비 서류라며 가져온 종이들이 생각났어요. 도윤은 바쁘다며 대충 설명만 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었죠. 순자는 아들을 믿고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찍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 변호사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확인해 보니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작년 9월에 내려졌네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셨던데 이것도 승인됐어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성년후견이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라고요. 그런데 순자의 경우는 도윤이가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며 법원에 신청했고 순자 본인이 동의 서명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치매 초기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치매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정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문제였어요. 이건 본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후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습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서명하신 서류들이 법적으로 유효해요. 후견 개시 심판도 재산 처분 허가도 모두 절차상 하자가 없거든요. 법원이 승인했으니까요. 순자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한 일이 합법이라는 건가요? 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된 거죠. 어머님을 속여서 서명받은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후견 종료 심판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해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1년? 그 사이에 집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집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으니 되찾기 어려워요. 대신 아드님이 받은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후견이 종료된 후의 일이고 순자는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법이 도윤이 편을 들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머니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모 정신과 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 여름에 검사 받으신 것으로 나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요. 정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위조된 진단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형사고발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어서 말했어요. 다만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 기록을 조회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순자는 점점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어요. 법원에 가도 소용없고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고 집은 이미 팔렸고 돈은 도윤이가 가지고 있고 순자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일단 후견 종료 심판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형사 고발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였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아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잘 키우면 된다는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돈도, 아들도, 손주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이 좁은 방과 늙은 몸뚱이 뿐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순자는 원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컵라면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순자는 먹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순자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푹 꺼진 눈, 축 처진 입가.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 쌓아온 피로가 한꺼번에 얼굴로 드러난 건지도 몰랐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희망도 의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나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거울에 손을 대고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유리 너머로 늙은 여자가 똑같이 손을 들고 있었죠.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보답이야? 말을 마치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는 거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68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던 날, 도윤이를 낳았던 날, 남편이 산재 사고로 죽던 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도윤이가 대학 입학증을 받아왔을 때 함께 울며 기뻐했던 순간, 결혼식에서 도윤이가 자신에게 절하며 고맙다고 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도윤이의 미소도 감사의 말도 효심도 모두 가짜였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야.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 서준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니면 처음부터 순자가 착각한 걸까요? 화장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순자는 그 위에 앉아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착하게 살았나? 너무 퍼주기만 했나? 아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나? 순자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어요.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멍이 들었을 때 할머니를 보며 웃던 그 모습,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서아가 협박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평생 손주를 못 본다고.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도윤이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남편은 온화했지만 가족을 지키는 데는 단호한 사람이었거든요. 순자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지금 이 순간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남긴 집을 제가 다 날렸어요. 도윤이를 잘못 키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흐느끼며 나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김밥집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아야 해요. 손님들은 순자가 집을 잃었는지 아들에게 배신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평소처럼 김밥을 사가겠죠. 순자는 그들 앞에서 웃어야 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 순자는 허공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원룸은 너무 조용했어요.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것마저 순자에게는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태아처럼 작게 몸을 말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의 차가운 눈빛, 서아의 협박, 사돈댁의 당당한 모습,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안타까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 순자는 자책했어요. 왜 아들을 그렇게 믿었을까? 왜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을까?
왜 32평 집을 그렇게 쉽게 내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이불 속에 웅크려 있었어요. 눈물은 마르고 없었지만 가슴의 아픔은 그대로였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4시 반이었습니다. 김밥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사흘 동안 순자는 원룸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김밥집도 문을 닫았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영수 아저씨가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무시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순자 사장님, 저예요. 영수예요. 영수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일어날 힘도 없었지만 소리가 워낙 크게 들려서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 아저씨는 순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영수 아저씨가 안타까워하며 순자를 부축해 앉혔어요. 순자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편의점에서 사온 죽을 데워왔습니다. 순자 앞에 놓고 먹으라고 했지만 순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수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법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아들은 날 버렸는데, 이제 끝이에요. 영수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영수 아저씨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조카딸이 기자예요. MBC에서 탐사보도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사장님 사연이 뉴스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명함을 바라봤어요. 강민지 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뉴스에 나온다고 집이 돌아와요? 순자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여론이 움직이면 달라져요.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도윤 씨가 센터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대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센터 돈까지 빼돌린다고요? 영수 아저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복지센터 내부 직원 이지은 씨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후원금 장부와 실제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요. 이지은 씨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뭔가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영수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가만히 당하고만 계시면 안 돼요. 싸워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영수 아저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영수 아저씨의 주선으로 순자는 강민지 기자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민지 기자는 30대 초반의 똑 부러진 인상이었어요. 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지 기자는 녹음기를 켜놓고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노인 학대 사례예요. 민지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재산 갈취죠. 게다가 사회복지사가 저질렀다는 게 더 문제예요. 민지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틀 후 영수 아저씨가 이지은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지은 씨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복지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이 후원금을 빼돌린 지 1년쯤 된 것 같아요. 이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온 장부를 보면 가짜 영수증이 많아요.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입한 것처럼 처리한 거죠. 이지은 씨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이지은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횡령되었다는 증거였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복지센터 돈까지 빼돌렸다니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친척한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던 게 평생 후회예요. 이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선생님이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이용만 하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증거로 박 선생님을 고발하고 싶어요. 순자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영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반격할 때예요. 강 기자한테 이 서류 주고 뉴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흘 전과는 달랐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어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여보, 이제 싸울게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집은 못 지켰지만 최소한 정의는 지킬게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강민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순자의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 때문이었어요. 기자님, 증거를 확보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드릴게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영수 아저씨와 김혜진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해 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강민지 기자가 나왔어요. 기자는 순자의 사연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2평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보했다가 15평마저 빼앗기고 원룸으로 쫓겨난 이야기였어요. 도윤이가 어떻게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했는지, 위조된 치매 진단서까지 첨부했는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도윤이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지은 씨가 제공한 장부가 나왔어요. 가짜 영수증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증거들이었습니다.
기자는 도윤이가 효자상까지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위선의 극치라고 표현했어요. 화면 속에서 순자의 모습도 잠깐 나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생 아들 위에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몰랐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뉴스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런 놈이 사회복지사라니, 효자상 박탈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죠. 다음 날 아침 순자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순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대신 정수연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정 변호사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도윤이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요. 서아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아의 부모도 공범으로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돈댁 부부가 처음부터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32평 집에 입주한 것도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던 거예요. 검찰은 일가족 전체를 조직적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복지센터는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은 도윤이에게 수여한 효자상을 박탈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효자 탈을 쓴 폐륜아, 21세기 판 폐륜 사건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죠. 한 달 후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섰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성년 의견 종료 심판을 신청했고 순자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순자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자신은 치매가 없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요. 법원이 요구한 정신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치매 진단서는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회한 결과 순자가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도윤이가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년 의견을 종료한다고 선고했어요. 순자는 다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도윤이가 받은 집 매매 대금 2억 원도 순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형사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사기, 횡령,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서아와 사돈댁 부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법정에서 도윤이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수갑을 찬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건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징역 5년, 서아는 징역 3년, 사돈댁 부부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면회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가 나타났을 때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어요. 도윤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묵했어요.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감옥에서 매일 후회한다고, 용서해 달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도윤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를 용서할 순 있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순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교도소를 뒤로하고 걸어갔어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순자네 김밥집에 불이 켜졌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거리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순자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을 올려놓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순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죠. 법원에서 되찾은 2억 원 중 일부로 순자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32평보다는 작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양 거실, 넓은 주방, 쾌적한 침실. 순자는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제 이 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김밥을 다 말고 나서 순자는 잠시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순자는 평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순자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영수 아저씨는 늘 하던 대로 참치김밥 한 줄을 주문했습니다. 순자는 익숙하게 김밥을 써서 건넸어요. 요즘은 좀 어때요? 영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실제로 순자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돌아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김혜진 씨도 아침 일찍 들렀습니다. 사장님, 새 집은 어때요? 살만해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좋아요. 혼자 살기 딱 맞아요. 혜진 씨는 순자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인 위에 사셔야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김밥을 말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아들을 위해서도 손주를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졌을 때 순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쉬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순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이었어요. 서준이 관련 연락이었습니다. 도윤과 서아가 수감되면서 서준이는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지금은 위탁 가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직원은 서준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서준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이지는 않았어요. 직원과 상담 끝에 순자는 한 달에 한 번 서준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준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때문이었어요. 첫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는 공원에서 서준이를 만났어요. 서준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어요. 순자는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서준아, 보고 싶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할머니. 순자는 서준이와 함께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고 떠드는 서준이를 보며 순자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어요. 정해진 시간이 끝나자 순자는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보자. 서준이는 아쉬워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이것이 서준이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새벽 4시 30분에 김밥집 풍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싸웠고 스스로 이겼어요. 이제 순자는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김밥집 유리창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순자는 행주로 손을 닦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것이고 순자는 웃으며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알았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희생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순자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평온한 표정, 강인한 눈빛. 68세 박순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행복하게, 순자는 오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자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월의 반전이었습니다.